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어의 문 10월에서 12월까지 3주차 수필의 특징과 종류, 소설과 비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34쪽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수필의 정의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수필이라는 것은 이 필자가 붓필자고요. 그리고 숫자는 따를 숫자입니다. 그래서 붓을 따라가는 글이라는 뜻이었는데요. 그래서 붓이 가는 대로 쓴 글이다. 그래서 글쓴이가 쓰면서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쓰는 글이다라고 해서 수필이라고 하고요. 그만큼 형식적인 제약이 아주 적은 종류의 갈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생각한 것을 쓴 글인데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소설과 다르게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정한 형식이나 내용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썼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형식이 따로 없습니다. 소설과 비교를 해보자면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일정한 구성 단계를 가지지만 수필의 경우에는 그런 구성 단계나 다른 형식 같은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문 형식의 글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수필은 소설과 마찬가지로 줄글로 되어 있고요. 운문과 같은 그런 리듬이나 또는 연과 행의 구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쓴 것이기 때문에 이 글 속에서 나라고 표현된 것은 바로 누굴까요? 네, 글쓴이가 되겠죠. 실제로 밑에 있는 예문을 보시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할 때 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일,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누가 겪은 일일까요? 네, 글쓴이가 본인이 겪었던 일인 것이죠. 그래서 글쓴이의 과거 경험과 그와 관련된 생각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필의 특징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개성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겪었던 일을 그러니까 자기만의 경험을 자기만의 생각으로 자유롭게 서술을 하고요. 그때 느꼈던 것들을 쓰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문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성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형식이 자유로운 글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형식적 제약이 없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설처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구성 단계가 필요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또는 다른 시처럼 행이나 연과 같은 그런 구분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설명문에서처럼 처음, 중간, 끝, 논설문에서처럼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구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제약이 거의 없고요. 다만 조금 특별한 거는 그런 형식적 제약이 없는 반면에 표현 방식은 또 다양한 갈래에서 빌려올 수 있습니다. 시와 소설에서 빌려오는 이를테면 비유적 표현이라든지 또는 상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빌어올 수가 있고요. 또는 비문학에서 사용하는 표현 방식, 이를테면 정의라든지 또는 예시라든지 비교라든지 분석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운 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비전문적인 글입니다. 비전문적인 글이라는 것은 누가 아니라도 쓸 수 있는 걸까요? 네, 작가나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구도 쓸 수 있다는 걸까요? 네,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도 쓸 수 있는 게 바로 수필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숙제로 뭘 많이 썼습니까? 일기 많이 썼죠. 수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학원에서도 독후감 많이 쓰죠. 그건 뭘까요? 수필입니다. 여러분 친구한테 한 번씩 편지 보내죠. 그것도 수필이고요. 여행 갔다 와서 쓴 글, 기행문 이런 것들 모두 다 수필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미 수필을 쓰고 있다. 작가나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수필의 또 다른 특징이었습니다. 자, 고백적인 글이라는 거는 네,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사랑 고백 아니고요. 자기의 솔직한 감정,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솔직하게 쓴다라는 것이 이 고백적인 글이라는 말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소재가 다양한
신변잡기적인 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신변잡기라는 거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자면 좀 TMI스러운 그런 것들 전부 다 수필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업 시간에 뭐 딸깍딸깍 하다가 이렇게 샤프 뚜껑이 날아간 그런 사건이라든지 정말 TMI스럽잖아요. 또는 학교 오다가 뭐 운동화 끈이 풀어진 거라든지 뭐든지 전부 다 수필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이라든지 여행하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의 것들까지 전부 다 수필의 주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현대 사회에 대해서도 또는 역사나 자연에 대한 인식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색과 통찰의 글이라는 것은 깨달음이 있는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변잡기에서만 끝나지 않고요. 그걸 통해서 본인이 뭔가를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 생각과 느낌 이런 것들을 함께 실었을 때 수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수필의 종류 한번 볼게요. 수필은 크게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내신을 했으니까 아마 알 것 같아요. 경수필에서 경자는 무슨 경자일까요? 네, 가벼울 경자입니다. 그렇다면은 경수필이라는 것은 가벼운 소재의 이야기를 다룬 수필이라는 뜻이고요. 중수필에서 중자는 무슨 중자죠? 네, 무거울 중자죠. 그래서 중수필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수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수필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글쓴이의 느낌이나 생각을 가볍게 쓴 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편지나 기행문이나 일기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밑에 있는 예문은 이따가 문제풀이 할 때 한번 보실 건데요. 거미줄을 보고 느끼게 된 것들을 쓴 거예요. 그래서 거미줄을 본 이런 사소한 이야기도 수필의 주제가 될 수 있고 이런 게 바로 경수필인 거죠. 그래서 마당에서 자연을 관찰한 경험을 소재로 해서 자연에 대한 깨달음,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수필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 둘, 셋, 1, 2, 3 번호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고백적, 솔직하게 썼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체험적, 자기 경험을 썼다는 뜻이겠죠. 개성적, 글쓴이의 독특한 개성, 특히 문체적인 개성 같은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겠죠. 또는 가치관 같은 게 드러난다는 거겠죠. 자, 주관적, 글쓴이만의 주관적인 가치 부여 이런 것들이 드러나겠죠. 그리고 신변잡기적, TMI스러운 성격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자, 밑에 있는 예문 보시면요. 3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특별활동 시간은 없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이 성석재라는 소설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적어도 한 4, 50대쯤에 이 글을 썼을 텐데 나이 4, 50대에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특별활동 시간 없어진 거 우리가 그것까지 알아야 돼 이런 느낌이 들죠. 자,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네, 좀 사소한 주제, 신변잡기적인 이런 주제도 수필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드러나네요. 자, 그리고 내가 1학기에 특별활동 시간에 읽은 것은 박지원의 책이 전부였다. 네, 특별활동 한 학기 동안 할 동안 읽은 책이 몇 권이라고요? 한 권이라고요. 아, 되게 솔직하네요. 자기 고백적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 지금 이거는 다른 사람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 삶에서 자기가 스스로 이런 나름의 의의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주관적인 성격이 드러나네요. 특별하지 않은 특별활동 시간에 읽은 아주 특별한 그 책이 내 일상을 바꿨다. 자, 이 사람 되게 말장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특별활동 시간에 특별한 책. 자, 리듬감이 느껴지죠. 이런 표현들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이 문체적인 특성, 개성적인 성격이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화살표 뒤를 보시면 중학교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라고 했으니까 체험적인 특성까지 드러나네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달하는 수필로서 자기 고백적, 솔직했죠. 체험적, 경험을 썼죠. 개성적, 문체적인 개성이 드러났죠. 주관적, 자기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죠. 신변잡기적, TMI스러운 이야기지만 수필을 주제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적 가벼운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부드럽고 친근한 문장을 활용합니다. 자, 밑에 있는 예문을 보시면
자, 요 예문은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신입생들에게 이러이러한 자세를 갖췄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건네는데요. 말투가 상당히 부드럽고 친근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렇게 딱딱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뭐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당신이라는 표현을 써서 조금 이렇게 좋게 좋게 쪼끔 부드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느껴지죠. 그러면서도 신입생에게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조언 요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서 이건 뭐 사회적인 문제 같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일반적으로 글쓴이 나가 표면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체험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문에서도 보시면 밑줄 친 부분만 보시면 나는 그만 맥이 빠졌다. 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나는 용감하게 인도에서 차도를 뛰어내리며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쓰고 있네요. 그리고 나는 그가 주저앉는 걸 보면 안 되었다. 내가 못 견디는 게 뭔지를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글쓴이의 경험이 주된 소재가 되기 때문에 경험의 주체인 나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수필로 가보겠습니다. 중수필이란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금 더 무거운 주제를 쓴 수필이 중수필인데요. 사회적인 문제나 공적인 문제 등 무거운 내용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과 판단을 논리적으로 밝혀서 쓴 글입니다. 칼럼이나 평론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 밑에 있는 예문 잠깐 보도록 할게요. 나와 타자가 속한 맥락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 부족이 문제라면 단순히 독서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의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성향을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청소년들은 온라인상의 각종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일방적으로 규정짓는 문화에 기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이 사람은 문해력 부족의 문제가 사실은 책을 읽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문화 전반을 바꾸고 또는 그런 문화를 어떻게 접할 것인지를 바꿔야 한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글은 문학일까요? 비문학일까요? 자,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서 이거는 비문학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배우고 있죠? 중수필을 배우고 있죠. 중수필은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네, 얘는 수필에 포함이 되고요. 수필은 무엇의 갈래 중 하나입니까? 문학의 갈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수필도 어디에 포함되는 거라고요? 문학에 포함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거나 착각하기가 쉬운데 중수필도 엄연히 문학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비문학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여러분 비문학에서 보는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한 그 자료 근거가 좀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논문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는 보고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보고서나 논문에서 요 정도 이야기를 가지고 문해력 부족을 문화의 문제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긴 조금 어렵겠죠. 물론 이 글은 어느 정도 논리적인 방식으로 쓰여져 있긴 하지만 중수필의 경우에는 여타의 설명문이나 논설문에 비해서는 약간은 근거 제시에 대해서는 조금 느슨하게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작가의 통찰력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중수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해력 부족에 대해서 이런 주제로 쓰려고 했다면 비문학에서는 어떻게 했겠느냐. 문해력 부족이라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고 그 문해력 부족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데이터 수치를 가지고 뒷받침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수치와 그다음에 이렇게 이론 이런 근거들을 따져서 또는 사회과학 도서라든지 또는 다른 나라의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서 하나하나 제시를 해 나가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요구하지는 않는 게 중수필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런 데이터들을 뒷받침을 할 수는 있겠지만 중수필은 어느 정도는 뭐 좋게 말하면 통찰력이고 약간 나쁘게 말하면 뇌피셜 이런 영역들을 조금 열어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독자에게 어떤 이렇게 공감이라든지 생각할 거리를 이제 같이 던져주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수필은
엄연히 문학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중수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리적, 사회적, 비평적, 이성적, 실용적 성격이 나타납니다. 자, 밑에 있는 예문을 읽지는 않을 거고요. 소개만 간단히 하자면 에리 프롬이라는 철학자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입니다. 자, 소유하는 방식의 삶과 존재라는 방식의 삶을 대비를 해서 소유하는 방식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요. 존재하는 방식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읽지 않아도 대강 감이 오죠. 자, 일단은 논리적으로 썼겠죠. 철학자라면 그냥 내 감이 그래 이렇게 하고 끝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에서라는 방식으로 근거를 밝힐 겁니다. 그런 점에서 논리적이고요. 사회적인 성격도 가지겠죠. 그냥 본인의 개인적인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을 만한 이야기, 사회적인 문제라고 여길 만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룰 겁니다. 자, 그리고 비평적 성격도 드러날 수 있겠죠. 자, 특히 이 글에서는 소유의 방식과 존재라는 방식을 서로 비교하고 비판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느 쪽이 더 낫다라고 제시를 할 테니까 여기서 비평적인 성격이 드러날 거고요. 이성적인 성격도 드러납니다. 감상적이거나 감정적인 이야기들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가 될 거고요. 자, 마지막에 나오는 이 실용적 성격이라는 게 뭐냐? 요것만 조금 이렇게 살펴볼게요. 자, 이 실용적 성격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럼 이거 이렇게 어딘가에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무슨 요리책인가요? 이런 느낌이 들겠지만 뭐 그런 것도 이 중수필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소유냐 존재냐 같은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실용적인 것이냐? 이걸 통해서 독자들한테 전하고 싶은 게 있다. 쉽게 말하면 메시지와 전달하고자 하는 바, 주장하고자 하는 바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비실용적인 글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요? 네, 비실용적이라는 거는 그러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 비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문학 갈래가 비실용적입니까? 네, 대표적인 게 바로 시, 그리고 소설 이런 게 되겠죠. 자, 어떤 점에서 비실용적이죠? 그럼 그것들은 뭘 추구를 하죠? 네, 재미와 아름다움 또는 감동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그게 우리 생활에서 딱히 쓸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좋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고 실용적인 성격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수필의 경우에는 조금 실용적인 성격이 드러난다면 시나 소설 같은 경우에는 비실용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교적 무거운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무겁고 딱딱한 느낌의 문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 글에서는 단어만 잠깐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변송 능력, 상이하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속도, 그리고 결정적인 것, 관성적인 것, 그리고 작은 이탈의 성분, 강요되는 속도로부터 벗어나는데 필요한 최소치의 변속 능력 이런 표현들이 잔뜩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문장도 앞에서 봤던 그 신영복의 글과는 좀 다르죠. 신영복의 글에서는 뭐뭐입니다라는 표현을 썼다면 여기서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조금 딱딱한 문장을 쓰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무겁고 딱딱한 방식의 문장을 구성해서 무거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중수필입니다. 자, 세 번째, 일반적으로 글쓴이인 나가 표면에 드러나는 경우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중수필은 경수필에 비해서는 조금 무거운 주제, 다시 말하면 사회적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주제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텐 그렇게 느껴졌어, 공감이 되지 이런 방식이라기보다는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다 또는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표현보다는 비인칭으로 쓰여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든지 요런 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예문 보시면 지금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을 살피는 마음이다. 자, 대비를 해 보자면 나는 자연을 살피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인류에게 그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나가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필요하다고 돼 있죠? 인류라는 방식으로 확장을 했죠. 자, 그리고 시간은 돈이라면서 잭각거리는 시계는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한다.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러나 우리는 멈추어 서서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곱씹어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 또는 나에게 무엇이 어떻다라기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 개인적인 체험 및 생각 외에도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생각을 밝힙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개인적인 체험이나 생각은 안 들어가는 걸까요? 네, 개인적인 체험과 생각도 들어가죠. 거기에 플러스 객관적인 근거도 또 들어서 생각을 밝힐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는 예문에서도 읽진 않겠지만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환경운동가의 이야기를 근거로 들어서 육식 위주의 식생활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수필과 중수필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하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경수필에는 일기가 들어가 있죠. 날마다 경험한 일 또는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적은 글이고요. 자, 편지는 상대한테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 또는 안부 이런 것들을 적어서 전달하는 글인데요. 자, 편지는 수필 중에서 조금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정해진 형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수필에서는 형식이 따로 없다라고 했었는데 편지에서는 정해진 형식이 있습니다. 서두, 본문, 결미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서두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갈까요? 네, 누구에게 하고 첫인사가 들어갈 거고요. 본문에서는 본격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죠. 결미에서는 끝인사와 그리고 날짜 그리고 누가 보냈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상대에 따라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자, 기행문이라는 것은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중심으로 적은 글입니다. 그래서 여정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감 있게 서술을 하고요. 수기라는 게 조금 독특한 방식의 수필인데요. 자, 요거는 어려운 일을 이겨낸 경험 또는 특별한 경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쓴 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수기의 소재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를테면 암을 투병했던 이야기라든지 또는 전쟁을 경험했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기가 될 수 있겠죠. 또는 뭐 그 정치범의 경우에는 감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쓴 뭐 수필이라든지 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중수필에는 칼럼이랑 평론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칼럼은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한 번쯤 봤을 것 같아요. 아주 짤막하게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비평하는 그런 걸 본 적 있죠. 그래서 시사 문제나 사회 풍속 등을 짧게 비평하는 글로 신문이나 잡지에서 기사 형식으로 제시가 됩니다. 평론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평가해서 논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평가를 하려면 평가할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영화 평론, 문학 평론처럼 평가할 대상이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작품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사회 현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영화나 경제 등 특정 대상에 대한 생각과 평가를 논리적으로 드러낸 글입니다. 예술 분야도 되고요. 사회 분야도 되고요. 기술 분야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직 마지막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수필과 소설의 공통점과 차이점. 자, 요거 중요합니다. 갈래의 특성을 묻는 문제들이 내신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 차이점 꼭 기억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공통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통점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수필과 소설이 둘 다 동시에 속하는 갈래가 뭘까요? 네, 둘 다 문학에 속한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좀 찾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다양한 문학적 표현을 사용하는
줄글 형식의 산문문학이라는 거. 그래서 문학에 속한다라는 것도 공통점이고요. 문학 중에서도 산문문학이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에게 감동과 교훈을 전달합니다. 자, 그래서 수필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인간의 삶을 소재로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감동 그리고 교훈 둘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차이점은 또 분명하게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수필이 소설과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뭘까요? 소설과 다르게 수필은 실제 이야기라는 점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겠죠. 자, 그래서 성격은 수필의 경우에는 글쓴이의 실제 경험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반면에 소설은 작가가 꾸며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허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작품 속에서 나라는 표현이 등장했을 때 이 나라는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냐? 수필에서는 실제 일어난 사실이니까 글쓴이가 겪은 거겠죠. 그래서 글쓴이 본인이 바로 나가 되고요. 소설의 경우에는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도 허구의 인물이고요. 특히 나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이 서술자가 되겠죠. 그래서 1인칭 주인공이거나 1인칭 관찰자이거나 해서 서술자가 허구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형식적인 면에서 보자면 수필은 정해진 형식이 없이 자유로운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소설의 경우에는 갈등 과정에 따라서 5단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단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 면에서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글쓴이의 생각을 주제라고 했을 때 수필의 경우에는 이 주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반면에 소설에서는 간접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요거는 대놓고 말한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글쓴이가 하고 싶다고 해보세요. 그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수필에서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 주제를 어떻게 드러내죠?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또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필의 경우에는 주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반면에 소설에서는 자, 여러분 정직의 중요성을 드러낸 소설 다들 알고 있는 거 있죠? 하늘은 말 것만 또는 자전거 도둑 이런 거 있죠? 자, 그 경우에서는 어느 부분에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그렇진 않죠. 다만 인물이 어떤 사건들을 겪으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겪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독자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간접적으로 이 주제를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수필 감상 방법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글에 드러난 글쓴이의 경험과 그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경험과 생각이라는 두 가지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 글쓴이의 가치관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 생각을 비교를 하면서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감할 수 있다. 어떤 점에서 공감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읽습니다. 세 번째,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떠올리면서 읽습니다. 자, 그냥 재미로만 읽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게 좀 더 가치 있는 독서였겠죠. 네 번째, 글쓴이의 가치관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내 가치관과 윤리의식에 부합하는지 비교하면서 읽습니다. 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쓴 글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히틀러가 쓴 나의 투쟁 이런 거를 보면서 그냥 공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윤리의식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글 전체의 분위기와 개성적인 문체 및 표현을 파악하면서 읽으면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동영상을 스탑하고요.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10분 정도 타이트하게 푼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해서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같이 한번 풀이를 해 볼게요. 쪼끔 스피디하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요거는 O죠. 요거는 뭐 딱히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두 번째는 X입니다. 자 어디가 틀렸습니까? 전문성을 갖추지 않죠. 비전문적인 사람도 쓸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O고요. 네 번째는 X였습니다. 어디가 틀렸죠? 간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요.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건 어떤 갈래였죠? 네, 소설이었고요. 네, 다음에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네, 5번이죠. 자, 여기서 어디가 틀렸습니까? 예술 분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답이 5번이었고요. 자, 2번의 답은 2번이었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네, 객관적인 글이 아니고요. 수필은 주관적인 글입니다. 그래서 틀렸던 거였고요.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3번의 답은 3번이었죠. 글쓴이 개인 체험이 아닌 전문가의 의견 등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근거만을 활용한다 그랬는데요. 꼭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근거만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글쓴이 개인 체험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었죠. 4번으로 가볼게요. 4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필과 달리 자, 교훈을 전달하는 것은 소설만이 아니고요. 수필도 가능하죠. 그래서 달리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왜 틀렸을까요? 네, 소설은 4단계가 아니고 몇 단계였죠? 5단계였죠. 세 번째, 어디가 틀렸습니까? 네, 소설과 수필의 순서가 바뀌었죠. 네, 수필은 이렇게 수필이 허구성과 모방성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소설이 허구성과 모방성을 바탕으로 하는 거였죠. 자, 5번은 왜 틀렸을까요? 네, 주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서 독자 이해를 돕는 것은 소설은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모두라고 할 수 없고요. 소설은 안 되고 수필의 경우만 해당한다. 그래서 맞는 설명은 4번 뿐이었습니다. 5번으로 가볼게요. 자, 5번의 답은 몇 번이었죠? 네. 1번이었고요. 자, 여기서는 통일성을 갖추지 않고 글을 작성해도 무관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성은 반드시 갖춰야 하죠. 통일성을 갖추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필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주제가 갑자기 뭐 자연에 대한 이야기였다가 갑자기 예술에 대한 이야기였다가 갑자기 우주 얘기했다가 갑자기 사회 얘기했다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제는 일관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글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6번 가보도록 할게요. 답은 몇 번입니까? 네, 2번이었고요.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는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보기의 경우에는 중수필이고요. 윗글의 경우는 경수필입니다. 자, 그러면 윗글, 경수필은 자연을 관찰한 경험과 같이 비교적 가벼운 내용을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딱딱한 느낌의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느낌의 문장으로 서술하죠. 실제로 왼쪽 보시면 말았습니다 또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러운 문체로 서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었고요. 3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네, 비실용적이다라는 이 부분이 틀렸죠. 실용적으로 서술이 됩니다. 4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네, 독자성과 무관해서는 안 되죠.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여야겠죠. 다섯 번째는 어디가 틀렸을까요? 네, 비문학이 아니고요. 수필이니까 어디까지나 문학에 해당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인데 5번이 틀린 설명이었죠. 자, 얘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얘는 소설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었습니다. 8번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윗글과 보기가 속한 갈래를 비교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자, 윗글은 수필이고요. 보기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수필과 소설이라는 요 두 갈래를 비교하는 문제였는데요. 답은 몇 번이었죠? 네, 4번이었죠. 자, 보기의 갈래와 달리 윗글의 갈래 수필이죠. 수필은 제재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게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제 윗글의 갈래와 보기의 갈래가 둘 다 인간의 삶을 소재로 해서 교훈을 가르치죠. 그래서 달리라는 표현이 아쉬웠네요. 자, 두 번째는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특징은 어느 갈래의 설명이죠? 윗글의 갈래의 설명이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네요. 세 번째, 3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네, 가상의 상황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보기의 갈래죠. 그래서 여기도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 5번은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네, 말에 가락이 느껴진다,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심상을 드러낸다. 자, 요거는 전부 다 시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래서 틀린 거였습니다. 자, 9번 가보도록 할게요. 답은 몇 번일까요? 네. 어렵지 않죠? 요거는 4번이었고요. 무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제와는 당연히 관련이 되어야겠죠. 자, 그리고 10번은 답 몇 번이었을까요? 네, 2번이 답입니다. 네, 제한이 없는 거는 아니죠. 편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식이 정해져 있다고 했었죠. 서두와 본문과 그리고 결미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풀이까지 다 끝났는데요. 자, 이번에 수필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별로 이제 만점자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두세 명씩은 꼭 만점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하셔서 본인이 얼마나 더 채워야 되는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 돌아오는 주말에는 역시 수필에 대해서 시험 칠 거니까 테스트 준비 꼼꼼히 해서 제시 없도록 시험을 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주말에 만나요. 안녕.